우주가 끝나는 수많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공포스럽고 절망적인 결말이 무엇일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거대한 블랙홀이 광란의 중력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장면이 아니다. 또한 감마선이 천하를 산산조각 내는 순간적인 파괴도 아니다. 가장 두려운 결말은 절대적인 정적,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다. 폭발도 없고 연기도 없고 극적인 붕괴도 없다. 모든 것이 단순히 멈추는 것이다. 모든 별은 아무리 찬란해도 결국 꺼져버린다. 모든 블랙홀은 아무리 탐욕스러워도 결국 허공으로 증발한다. 물질의 기초인 모든 원자는 움직임을 멈춘다. 그때 이 광활한 우주는 끝없는 차가운 석판으로 변모하여 영원한 어둠 속을 표류하게 된다. 빛이 길을 비추지 못하고 열이 따뜻함을 주지 못하며 추억할 과거도 없고 기다릴 미래도 없다. 오직 무한으로 이어지는 현재만 남는다. 이는 절대적인 허무, 시간의 의미가 사라지는 곳이다. 이 죽음은 물리학자들이 열사라는 섬뜩한 이름으로 부른다. 이것은 과학소설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인류의 지성이 도달한 가장 엄격하고 냉정한 수학적 계산의 결과이다. 우리 마음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이 시나리오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인류가 기술을 신화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더라도, 수천 개의 은하를 식민지하더라도, 존재를 수조년으로 연장하더라도 결국 그 차가운 종착지에 도달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사는 외부의 위협, 예를 들어 외계인이나 소행성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핵심 설계에 내재된 결함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하다. 연료 탱크가 한정되어 있으니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결국 엔진이 꺼지고 차는 광야 한복판에 멈춰 선다. 그렇다면 왜 우주가 이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지, 누가 혹은 무엇이 이 필연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설계했는지 하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제기된다. 이를 이해하려면 가장 일상적인 관찰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명백해 보이지만 우주의 비밀을 숨긴 것이다. 뜨거운 물 한 잔을 테이블에 놓아두면 왜 반드시 식는가? 하지만 차가운 물 한 잔은 외부 작용 없이 스스로 뜨거워지지 않는가? 열은 자연스럽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잠시 멈춰 깊이 생각해보자. 왜 열이 역으로 흐르지 못하는가? 주변 공기에서 집중되어 물잔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가?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에 100년 이상 고민한 끝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발생 확률이 극도로 낮기 때문이다. 얼마나 낮은가? 우주의 나이 전체가 그 현상을 한번 관찰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낮다.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의 가혹한 본질이다. 이 법칙은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사형 선고를 내린다. 이를 쉽게 상상하기 위해 간단하지만 무거운 수학을 고려해보자. 밀폐된 상자 안에 겨우 100개의 기체 분자가 있다고 가정한다. 처음에 모든 분자가 칸막이로 인해 상자의 왼쪽 반에 모여있다. 이는 극도로 질서있는 상태로 각 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칸막이를 제거하면 분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들은 혼란스럽게 날아다니며 서로와 벽에 부딪히고 결국 상자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 이는 혼돈의 상태, 즉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이다. 문제는 이 무작위로 날아다니는 분자들이 스스로 처음처럼 왼쪽 반으로 모두 모일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물리학상 가능하다. 분자들의 운동이 무작위이므로 어떤 배열도 일정한 확률을 가진다. 하지만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100개의 분자에 대해 그들이 한쪽 반으로 모일 확률은 대략 2위 100제곱분의 1이다. 즉, 상자를 지켜보고 있다면 12-30제곱초 정도 기다려야 그 기적을 한번 볼 희망이 있다. 12-30제곱초는 얼마나 긴가? 그것은 우리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2천억 배 이상 길다. 게다가 이는 겨우 100개의 분자에 대한 예시이다. 실제로 당신이 숨쉬는 1리터 공기에는 약 12-22제곱개의 분자가 있다. 이 1리터 공기가 스스로 방 한 구석으로 모여 진공을 남기는 것을 기다리려면 인류의 어떤 숫자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왜 바닥에 흩어진 카드들이 스스로 날아올라 순서대로 쌓이지 않는지, 깨진 꽃병이 스스로 복원되지 않는지, 식은 커피가 스스로 끓지 않는지의 이유이다. 물리법칙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금지하는 것이다. 이제 이 무자비한 논리를 우주 전체 규모로 확대해보자. 우주가 빅뱅 직후에 태어났을 때 그것은 극도로 뜨겁고 밀집된 질서 있는 상태였다.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단일점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이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가장 낮고 가장 질서 있는 순간이었다. 그 후 빅뱅이 발생하고
공간이 팽창하며 에너지가 확산되고 온도가 내려갔다. 물질이 응축되어 별이 형성되고 행성이 생기며 생명이 나타났다. 우리는 생명의 복잡성과 문명을 질서의 증가로 보지만 잔인한 현실은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전체 질서를 소모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별이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내는 매번, 열이 전달되는 매번, 당신 몸속의 화학 반응 매번, 모두 우주의 전체 혼돈을 증가시킨다. 우주는 거대하고 순수한 얼음 덩어리가 천천히 녹는 것과 같다. 녹는 과정에서 얼음은 시원한 물줄기로 변하거나 아름다운 형상으로 조각되거나 풍부한 생명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녹는 과정은 되돌릴 수 없다. 얼음 덩어리가 완전히 물로 녹아버리면 원래 형태로 스스로 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얼음 덩어리는 완전히 녹아 험으로 변하기까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는가? 현재 우리는 우주 탄생 후 138억 년 지점에 서 있다. 이 순간을 출발점으로 삼아 최종 여정을 따라가 보자. 1만 년 후 인류 문명은 여전히 번성할 수도 아니면 자만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지만 저 광활한 우주는 개의치 않을 것이다. 별들은 계속 타오르고 은하들은 중력의 춤을 추며 모든 것이 오늘 밤 하늘처럼 보일 것이다. 40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는 장엄한 사건이 벌어진다. 수천억 개의 별을 품은 두 거대한 구조가 유령처럼 서로를 관통한다. 중력이 옛 질서를 찢어밟히고 무수한 별들을 궤도에서 던져 냉혹한 공간으로 내던진다. 하지만 이는 파괴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재조합으로 새로운 초은하를 형성한다. 1천억 년 후 우주의 가속 팽창이 먼 은하들을 우리의 관측 범위 밖으로 밀어낸다. 그때 여전히 지적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주가 자신들의 은하 하나로만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빛이 도달할 수 없는 경계 너머에 놓인다. 우주는 고립된 섬들의 집합으로 변하고 무한정 표류하며 서로를 영원히 보지 못한다. 1만억 년 후 별을 만드는 원료인 수소가스 구름이 고갈되기 시작한다. 별의 요람이 문을 닫고 새로운 별이 형성되기 어려워진다. 우주는 별의 사막 시대에 들어서며 늙은 별들만 쇠약하게 남는다. 10만억 년 후 마지막 별들도 연료를 다 태우고 꺼진다. 우주의 자연적인 빛의 원천이 사라진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는다. 하지만 이는 아직 끝이 아니다. 별들의 사체는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같은 잔재를 남긴다. 이 잔재들은 우주의 묘지에서 영속하는 무덤처럼 지속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견고하다고 여기는 물질조차 시간 앞에 무릎 꿇는다. 1237제곱년 후 원자핵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인 양성자조차 분해되기 시작한다. 모든 원자가 분해된다. 암석, 금속, 벼, 모든 고체 물질이 기본 입자와 방사선의 늪으로 녹아내린다. 모든 문명의 흔적, 모든 유산, 모든 기억이 존재의 평면에서 완전히 지워진다. 2025년 최신 연구와 계산에 따르면 1267제곱년 후 가장 두려운 존재인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조차 증발하고 사라진다. 이는 이전 과학자들이 예측한 12100제곱년보다 훨씬 빠르다. 호킹 방사선 메커니즘은 가장 큰 블랙홀들, 빛조차 삼키는 괴물들조차 점차 증발시킬 것이다. 그때 광활한 우주에는 광자, 전자, 양전자, 그리고 대량의 유령 같은 중성미자만 남는다. 그들은 공간의 팽창으로 인해 점점 멀어지며 무한 공간을 표류한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주의 온도가 절대 0도에 가까워진다. 모든 입자가 열 운동을 멈춘다. 시간은 의미를 잃는다. 왜냐하면 시간은 변화와 연속적인 사건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사건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시간이 멈춘다. 컴퓨터 화면이 동일한 정지 이미지를 영원히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이 사진인지 멈춘 비디오인지 구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열사이다. 장속 나팔 소리와 함께 울리는 죽음이 아니라 소리 없이 소멸하는 것, 영원한 잠에 들며 깨어나지 않는 침몰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아마도 두려움이 솟아오르며 이 혹독한 운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을 것이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두뇌인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희박하지만 희망의 빗줄기 같은 가설들을 제시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폐쇄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열역학 제2법칙은 폐쇄계의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우주가 개방계라면 어떨까? 병렬 우주가 존재하고 다른 우주에서 에너지가 유입된다면 연료를 더 채우는 것처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중 우주의 실험적 증거는 없으며 이는 여전히 종이 위의 수학 방정식에 불과하다.
또 다른 희망은 중력에서 온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열사 이론이 순수 열역학만 고려하고 중력의 복잡한 역할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중력은 물질을 모아 별과 은하 같은 질서 있는 구조를 만들며 이는 엔트로피의 혼돈 경향에 반대되는 듯하다. 중력 시스템은 통상적인 안정적인 열평형 상태가 없다. 따라서 우주가 완전한 열사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즉시 반박을 받는다. 다른 물리학자들은 중력이 물질을 모아 별을 형성할 때 별이 방출하는 열과 방사선이 내부 질서보다 주변 공간의 혼돈을 훨씬 더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중력은 엔트로피의 흐름을 역전시키지 않고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가장 상상력 풍부하고 철학적인 세 번째 가능성은 우주가 재시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영원한 회귀의 아이디어이다. 우주가 엔트로피가 낮은 특이점에서 시작했다면 충분히 긴 시간 후 무작위 입자들이 스스로 그 상태로 재배열될 수 있는가? 물리학에는 포엔칼의 회귀 정리라는 것이 있으며 충분히 긴 시간 후 어떤 시스템도 초기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충분히 긴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과학자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 대해 이 숫자를 계산해 보았다. 결과는 경악스러운 수치 1210제곱 다시 120제곱년이다. 인류의 언어나 상상력조차 이 시간의 길이를 묘사할 수 없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우주가 돌아올 수 있더라도 실제 경험상 이는 영원과 다름없다. 우주는 138억 년의 고된 진화를 거쳐 수많은 별의 생사 주기를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한 쌍의 눈을 만들었다. 우리 인류가 바로 그 눈이며 우주의 위식이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다음번에 이 삶이 시간의 잔인함 앞에 작고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이 점을 기억하라. 당신은 138억 년 진화의 가장 정수된 산물이다. 당신은 엔트로피 증가의 잔혹한 법칙이 아직 삼키지 못한 확률의 기적이다. 당신은 열사의 영원한 밤이 내리기 전 가장 밝고 따뜻한 불꽃이다. 당신의 존재, 비록 짧지만 우주가 단순한 차가운 돌과 불활성 기체가 아님을 증명한다. 잘 살아라. 사랑하고 탐험하라. 그것이 허물을 기다리는 길 끝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자랑스러운 방식이다. 그때 최초의 과학자들이 열이 쇠퇴를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만물의 결말을 미리 보며 섬뜩한 고독을 느꼈을 것이다. 나중에야 우리는 그 궁극의 어둠을 봄으로써 현재의 빛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음을 이해한다. 심장이 뛰는 매 순간, 사고가 타오르는 매 순간이 대체 불가능한 보물임을 깨닫는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 평생을 조용한 방에서 냉정한 방정식과 무감정한 숫자에 맞서 우주의 운명지도를 그린 위대한 두뇌들에게. 선구자들인 여러분, 엔트로피의 심연을 직시하고 열역학의 잔혹한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용감함에 감사한다. 덕분에 오늘날 인류는 모호함 속에 살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시간의 무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안다. 우주의 유한성을 이해한 우리는 무의미한 다툼을 줄이고 귀중한 시간을 사랑과 창조에 바치기를 바란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부는 험으로 사라지겠지만 인류의 지성이 남긴 이해와 감사는 우주의 고요한 대양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메아리로 영원히 울릴 것이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메아리가 아무리 강렬해도 물리법칙의 바퀴를 멈출 수 없다. 열사가 매달린 사형 선고라면 우주의 후기 시대 세부 메커니즘은 냉정하고 웅장한 아름다움을 숨기며 인류의 마음이 다 담지 못할 고독을 드러낸다. 엔트로피의 전체 풍경에서 시선을 돌려 미래의 구체적 세부에 초점을 맞추면 더 구체적이고 고독한 시나리오가 어둠 속에서 떠오른다. 그것은 퇴화시대, 우리에게 익숙한 거대한 에너지 공장인 별들이 완전히 작동을 멈추는 시점이다. 태양 같은 주계열성의 찬란한 빛이 없는 하늘을 상상해보자. 수십억 년 후, 수소 연료가 고갈되면 중간 크기 별들은 붉은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고 외피를 벗어던져 백색 외성의 알몸 핵을 남긴다. 그러나 더 작은 별들, 천천히 타며 연료를 아끼는 적색 외성들은 빛의 시대 최후 증인일 것이다. 그들은 수천억 년 동안 타오르며 꺼진 난로의 숯불처럼 희미하다. 하지만 결국 그들조차 쇠퇴한다. 우주의 마지막 별이 꺼지면 천문학자들이 퇴화시대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선다. 우주는 더 이상 활기찬 생명의 무대가 아니라 천체사체로 가득 찬 거대한 묘지, 차가운 백색 외성, 조밀한 중성자별, 탐욕스러운 블랙홀이다. 그 적막한 어둠 속에서 이 사체들은 완전히 정지하지 않는다. 때때로 궤도 에너지를 중력파로 잃어 두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이 서로 꼬여 충돌한다.
이 사건은 이하형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영원한 밤을 짧은 순간 찢으며 우주가 지난 황금기를 회상하는 듯한 흐느낌을 낸다. 하지만 이는 드문 예외이다. 이 시대의 주 법칙은 분해이다. 우리 몸과 발밑 땅을 구성하는 보통 물질은 생각만큼 지속적이지 않다. 입자 물리학의 대통일 이론들은 원자핵의 기본인 양성자가 분해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통상 숫자로 쓸 수 없는 긴 시간 후 물질이 자동 소멸한다. 우주의 가장 완고한 바위인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이 점차 하전 입자와 방사선으로 증발하며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진다. 그때 우주에는 블랙홀만 남는다. 그들은 텅 빈 왕국의 절대 군주가 된다. 블랙홀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빛을 삼키는 괴물들조차 불사신이 아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사건 지평선에서의 양자 효과로 블랙홀이 열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늘날 호킹 방사선으로 불린다. 이 과정은 큰 블랙홀에 대해 극도로 느리다. 태양 질량 블랙홀은 완전 증발에 1267제곱년이 걸린다.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그보다 훨씬 길다. 그 긴 시간 동안 블랙홀은 질량을 잃고 수축하며 뜨거워진다. 결국 죽어가는 순간 거대한 에너지를 감마선으로 방출하며 주변 공간을 마지막으로 밝히고 완전히 사라진다. 마지막 블랙홀이 사라지면 우주의 모든 것이 구조가 끝난다. 그러나 이 쇠퇴 그림은 우주의 전체 연극을 조종하는 신비로운 인물. 암흑 에너지를 빼놓고는 불완전하다. 물질과 중력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려 할 때 공간의 내재 에너지 형태인 암흑 에너지는 모든 것을 점점 빠르게 밀어낸다. 암흑 에너지의 본질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이다. 우주 에너지 밀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고 포착되지 않는다. 만약 암흑 에너지 밀도가 상수라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며 은하들이 서로의 빛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어진다. 남은 문명의 밤하늘은 절대 고독한 어둠이 된다. 이는 대빙결, 즉 차가운 죽음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더 두려운 가능성은 대열파이다.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강해지면 은하들을 밀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은하 내 별들을 유지하는 중력을 이기고 원자핵 주위 전자를 유지하는 전자기력을 이기며 결국 공간과 시간의 구조를 찢는다. 이 시나리오에서 모든 물질, 거대한 별부터 가장 작은 원자까지 기본 입자로 찢겨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다. 우주는 거리 개념조차 무의미한 폭력적이고 철저한 파괴로 끝난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양자 물리학은 더 교묘하고 예상치 못한 위협을 가져온다. 가짜 진공 붕괴.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에 따르면 입자의 질량을 주는 힉스장은 에너지 최저 상태, 즉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아닐 수 있다. 힉스장을 산비탈의 골짜기에 놓인 공으로 상상해보자. 하지만 그 골짜기 아래 더 깊은 심연이 있다. 양자 요동으로 공이 분리된 언덕을 넘어 심연으로 굴러떨어지면 우주가 진짜 진공 상태로 상전이를 일으킨다. 진짜 진공의 거품이 형성되어 빛의 속도로 팽창하며 내부 기본 물리 상수를 바꾼다. 그 거품 안에서 우리가 아는 물질은 존재할 수 없고 화학이 붕괴되며 기본 힘이 완전히 변한다. 이 죽음의 거품은 경고 없이 모든 것을 삼키며 빛의 속도로 움직임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한순간 우리는 존재하고 다음 순간 실제에서 지워진다. 컴퓨터에서 코드 줄이 삭제되는 것처럼 이 냉정하고 잔혹한 파괴 시나리오들 사이에서 인류 혹은 우리를 계승할 지적 존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생존 본능은 미래 문명이 오늘날 소설에서만 꿈꾸는 기술적 기적을 실현하게 할 것이다. 별들이 꺼지면 그들은 블랙홀 주위에 거대한 구조를 세워 증착 원반이나 펜노즈 메커니즘으로 블랙홀 회전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다. 위식을 비생물 형태로 옮겨 냉혹한 우주에 남은 에너지를 쓰는 거대한 양자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살고 주관적 시간을 늦춰 현실 1초를 가상세계에서 수천 년으로 만들 수 있다. 엔트로피로부터의 도피는 생명의 가장 위대하고 비장한 이주, 존재 위지와 열역학의 철칙간 불균형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수조년을 더 연장해도 최종 목적지는 여전히 정적이다. 그 피할 수 없는 결말을 직면함으로써 실제의 아름다움이 가장 선명해진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영원을 빚지지 않음을 깨닫는다. 우주와 그 안 우리 존재는 유한한 선물이다. 그 유한성이 가치를 만든다. 꽃은 시들기 때문에 아름답고 음악은 끝나기 때문에 훌륭하며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귀중하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듯한 엔트로피는 실제로 변화의 동력이다. 엔트로피 증가가 없으면 시간의 화살표가 없고
과거와 미래가 구분되지 않으며 어떤 사건도 어떤 이야기로도 쓰이지 않는다. 우리는 엔트로피의 자식으로 혼돈에서 태어나 질서를 찾고 결국 혼돈으로 돌아간다. 그때 최초의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가속 팽창 중임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먼 미래의 빈 밤하늘, 이웃 은하들이 영원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전망에 경악했다. 나중에야 우리는 그 우주적 고도기 연결성에 대한 가장 가혹하지만 진실된 상기임을 이해한다. 은하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짧은 시간, 원자들이 결합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동안 우리는 희귀한 특권을 공유한다. 양자 물리학과 우주론의 거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한다. 시작과 끝에 대한 가장 대담한 질문을 던진 이들, 수학 언어로 공간과 시간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춘 이들, 인간 직관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을 탐구한 이들, 횃불을 든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부유하는 바위 위 먼지지만 지성이 별들의 생사와 영원의 가장자리를 포괄할 수 있음을 안다. 우주의 광활함과 냉랭함 앞에서 인류가 단결의 온기를 찾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사소한 분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암흑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어둠이 일부를 삼키겠지만 인류가 불꽃 피운 호기심, 이해 욕망, 진실 직시 용기는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 작지만 완강한 불꽃으로 우주의 기억 속에 거부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경외와 몽상으로 올려다보는 밤하늘은 실제로 천체물리학의 가장 잔혹한 시나리오를 가리는 벨벳 커튼이며 물질의 존재가 허무의 무한 흐름 속 일시적 사건에 불과함을 숨긴다. 가짜 진공 상태의 취약성을 이용 우리는 우주가 생명을 보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직면해야 한다. 오히려 모든 질서와 구조의 흔적을 지우려는 냉정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듯하다. 힉스장의 붕괴가 예고 없는 죽음, 내리치는 칼날이라면 암흑 에너지와 가속 팽창 시나리오는 수조년에 걸친 느린 죽음, 고독이 종신형이 되는 장기 고문이다. 보이지 않는 힘, 공간의 밀리미터마다 스며든 에너지 유령이 모든 것을 점점 세게 밀어내는 것을 상상해보자. 그것이 암흑 에너지이다. 처음에는 중력에 비해 약한 속삭임으로 별과 은하가 모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주가 팽창하며 물질 밀도가 줄면 암흑 에너지는 밀도를 유지하거나 팬텀 에너지 시나리오에서 증가한다. 이제 우주는 단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찢겨진다.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인 은하단이 첫 희생자가 된다. 수십억 년 동안 은하들을 결속한 중력, 근면한 건축가가 암흑 에너지의 무적 추력 앞에 지친다. 은하들은 자신의 무리에서 떨어져 무한 어둠으로 표류한다.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대양 한복판으로 떠밀린 섬들처럼 서로를 영원히 보지 못한다. 대열파 시나리오에서 암흑 에너지의 파괴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어떤 구조도 가장 작은 것조차 용서하지 않는다. 은하들이 분리된 후 이 추력은 은하 내부에 스며든다. 우리의 화려한 나선 집인 은하수는 조각조각 해체된다. 나선 팔이 부서지고 별들이 궤도에서 던져져 냉혹한 공간을 홀로 방황한다. 그리고 공포 시나리오는 각 항성계 문을 두드린다. 마지막 날들, 지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밤하늘은 완전한 어둠이다. 은하수의 빛띠도 익숙한 별자리도 없다. 아직 꺼지지 않은 태양은 점차 멀어지는 고독한 빛점이다. 암흑 에너지가 태양의 중력을 이기고 지구를 궤도에서 찢어내고 행성을 분해한다. 암석 껍질, 대양, 대기가 벗겨져 허공으로 흩어진다. 비극의 절정은 공간이 미시 규모에서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할 때이다. 원자 결합력이 부서진다. 전자들이 핵에서 찢겨지고 결국 원자핵, 물질의 가장 기본 벽돌조차 찢긴다. 우주는 완전 분해 상태로 끝나며 어떤 입자도 다른 입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절대 고립과 영원이다. 그러나 암흑 에너지가 대열파를 일으킬 만큼 강하지 않다면 더 차분하지만 똑같이 슬픈 시나리오로 넘어간다. 열사. 이는 엔트로피가 극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전망에서 우주는 찢기지 않고 늙어 죽는다. 별들은 물질을 에너지와 빛으로 변환하는 기계지만 연료는 유한하다. 우주의 마지막 수소구름이 뭉쳐 최후별을 밝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별이 꺼지면 우주는 쇠퇴시대로 들어선다. 하늘은 천체 사체 묘지가 된다.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이 사체들은 점차 식고 희미해지며 주변 공간의 거의 절대 영도 온도와 균형을 이룬다. 영원한 어둠 속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는다. 시간은 변화와 사건 연속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우주가 열평형에 도달하면 열 전달도, 운동도, 생명도 없다. 모든 것이 천년 잠에 든다. 가장 탐욕스러운 괴물인 블랙홀조차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스티븐 호킹의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방사선을 방출하며 점차 증발한다. 이 과정은 인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느리며
초대질량 블랙홀은 수조 조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영원의 척도에서 이는 눈 깜짝할 새이다. 마지막 블랙홀이 약한 섬광으로 폭발하면 우주는 무한 희석된 광자와 기본 입자 바다만 남는다. 두 입자가 시간의 나머지 동안 만나지 않을 만큼 희박하다. 이는 절대 정적, 모든 이야기의 끝, 과거가 지워지고 미래가 오지 않는 곳이다. 이 전망들 앞에서 인류는 종종 작고 무의미함을 느낀다. 모든 것이 험으로 끝난다면 문명 건설 노력, 예술 작품, 과학 발견, 불타는 사랑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엔트로피의 파도가 모든 것을 휩쓰기 전 모래성 쌓는 아이들인가? 하지만 그 절망적 질문 속에서 가장 찬란한 답을 찾는다. 생명의 의미는 영원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우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눈, 규칙을 이해하는 지성,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심장이다. 물질이 분해되고 별들이 꺼지더라도 우리가 사랑한, 이해한 순간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우리는 미끄러운 시간 표면에 인류라는 흠집을 새겼다. 아무도 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망각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기억과 지식이다. 그 무기를 날카롭게 한 이들, 결말의 심연을 직시해 진실의 빛을 찾은 이들이 바로 과학자들, 인류의 위대한 선구자들이다. 그때 에드윈 허블이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짐을 처음 깨달았을 때, 혹은 이론 물리학자들의 계산이 양성자가 분해될 수 있음을 드러냈을 때 인류는 깊은 정신 충격을 겪었다. 우리는 영원한 단단한 기반 위가 아니라 증발하는 시간 대양 속 연약한 뗏목 위를 표류함을 깨달았다. 소멸 공포, 공간의 냉기가 가장 민감한 영혼을 덮치며 무수한 별들 사이 극도의 고독을 느끼게 했다. 나주에야 그 가혹한 유한성이 현재의 매 순간을 소중히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이해한다. 우주 결말에 대한 지식은 삶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고 호흡하고 사고하고 연결되는 매 초를 믿기 힘든 희귀 기적으로 만든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에너지가 풍부한 같은 시대에 함께 존재하는 것은 믿기 힘든 확률의 특권임을 깨닫는다. 천체물리학과 우주론의 위대한 두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별들의 비밀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 차가운 긴 밤에 망원경 옆에 앉아 인내한 이들, 무미건조한 방정식으로 우주의 장엄하고 슬픈 그림을 그린 이들, 여러분의 용기와 지성 덕분에 우리는 시간 흐름 속 위치를 알며 어둠 속 맹인처럼 살지 않고 이해와 자부심으로 운명을 직시한다. 우주 앞 우리의 취약성을 깨달은 인류가 사소한 증오와 무의미한 다툼을 버리고 서로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이 유한 시간을 사랑, 창조, 선조가 힘겹게 불붙인 지식의 불꽃 보호에 바치기를, 미래 어둠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에 대한 이해를 우리를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등대로 삼자. 물질과 에너지 같은 것들은 결국 열역학 법칙 앞에 무릎 꿇고 험으로 사라지지만 진리 추구 욕망, 자신의 기원과 목적지 이해 갈망은 인류의식이 우주의 영원한 침묵 속에서 부른 가장 비장한 영웅가이다. 작지만 자랑스러운 메아리로 우리가 여기 있었음, 사유했음, 무한의 윤을 직시했음을 주장한다. 이 모든 내용에서 언급된 과학자들, 연구자들, 연구집단과 그들의 공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스티븐 호킹, 에드윈 허블, 그리고 최근 연구를 통해 우주의 운명을 더 깊이 밝힌 모든 이들,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 조용한 헌신, 인류와 사회를 위한 지식 증진에 대한 헌신은 우주의 신비를 풀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빛이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았을 것이다. 감사합니다.